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본서는 우리 유학집은 21페이지, 유학집 21페이지, 그림군법 34페이지. 그래서 유학집은 21페이지 보시고 그림군법은 34페이지부터 들어가자.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기회는 항상 오는 건 아니야, 그죠? 기회는 와. 오면 뭐 해야 돼? 잡아야 돼. 잡아들렸는데 못 잡았어, 놓쳤어. 그럼 어떻게 되죠? 또 기다려야지 뭐, 그죠? 기회가 올 때까지. 근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며칠 어제 그저께였나? 저녁에 뭐 작업하다가 해서 밤중에 뭘 보다가 법원 경매 사이트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요새 최근에 거의 들어갈 시간이 없어, 안 했거든. 그래서 경매 들어가서 물건들을 쭉 보다가 영월 지원까지 들어갔어. 영월 쪽까지, 그죠? 강원도까지.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눈에 하나가 팍 뜨는 게 있어. 이거 괜찮다. 가격 보니까 되게 싸. 2,600만 원밖에 안 나온 게. 그래서 평수는 한 4,000평인데 임야인데 강가 옆에 볼록하게 올라온 바위산이야. 그래서 이렇게 절벽식으로 되어 있고 모양새가 너무 좋아. 그래서 주변 딱 뒤보니까 북쪽만 산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동쪽도 펴 있고 남쪽은 저 멀리 좀 높은 산이 보여. 그리고 서쪽으로는 산 넘어 산이 보여. 와, 이런 경치 찾기 어렵거든, 정말로.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언제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이 경매일이야. 근데 그 다음날이 수업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분당 월요일날 확인했는데 화요일날이 그 경매 날짜더라고. 그래서 분당 이제 강의를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안 본 게. 그래서 혹시 유찰됐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어제 집에 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 여기다 낙찰하고서 끝났어. 근데 2,600인데 얼마 정도 나왔느냐? 2,600이면 제가 평당 단가에 살아보니까 평당 단가가 약 7,000원. 평당 7,000원이야. 요새 아무리 싸게 나와도 파는 사람들 저기 맹지에도 저 산 쪽에 산에 있는 것도요 10,000원짜리 미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5,000원짜리 없습니다. 그냥 불러도 기본적으로 올려놓은 가격은 10,000원이야. 근데 이건 경매 단가가 7,000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주변에 보통은 그 감정평가할 때 인적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잖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 아시죠? 왜 대답이 그래? 아시죠? 예, 학교를 배우잖아. 감정평가할 때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것들 다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다 보통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했나 봤더니 그 위에 더 현찮은 거야. 그건 헛헛이 경치도 안 좋아. 근데 그걸 기준을 해가지고 감정평가한 거야. 또 이거 언제 했나 그랬더니 작년 2021년 3월 달에 나온 거야. 그때 평가한 거야. 그럼 벌써 3월 달하고 지금은 하면 1년 전이잖아. 그럼 1년 동안에 요새 값이 올랐어, 안 올랐어? 올랐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지금은 그보다 높을 것이다. 그럼 이건 평당 7,000원씩 계산했다면 최소 얼마짜리 나올 것 같으냐? 약 10,000원짜리 나올 것 같다. 그럼 4,000평 정도니까 4,000평이면 약 4,000만 원 정도는 써야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갔다면 4,000만 원은 최소한 썼을 겁니다. 꼭 낙찰받고 싶다. 그럼 4,000만에다가 한 2,300만 원 더 올렸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조금 돼도 안 돼도 단다. 그러면 한 3,900만 원. 그래도 4,000만 원에서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는 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낙찰받았더니 3,800 얼마에 낙찰받았더라고. 아이고, 더 아팠다. 예, 그래도 이건 아예 응찰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뭐 상할 것도 없지. 저번에 어디 한번 했다가 70만 원 차로 다 낙찰이 2등 해가지고 6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써냈는데 내가 2등이야. 가격차 1등하고 딱 70만 원 차이. 그래서 그럼 왜 70만 원 했을까? 형님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못 쓰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형님은 나만 따라오는 거거든. 그럼 내가 했는데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 한 몇천만 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더 높게 낙찰이 됐어. 2등보다. 그럼 형이 뭐라고 할까? 1,000만 원만 더 올렸어도 될 거 괜히 5천만 원 올려가지고 손해봤다. 그런 소리 나오잖아. 남들하고 같이 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쓸 때 내 마음대로 낙찰하면 되지만 남하고 같이 할 때는 너무 높여놓으면 무슨 저게 전문가야 그런 소리 듣잖아. 그지? 병신이지 이런 소리 듣지. 무슨 2등보다도 5천만 원 더 썼냐 그러잖아요. 근데 꼭 낙찰받고 싶으면 좀 올리면 되는데 같이 있는 사람하고 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한 1,200만 원 더 쓰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냥 써냈더니 웬걸 다른 사람이 총액에서 70만 원 더 높아가지고 2등 나가리 된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뭐야?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 임자가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이걸 왜 살 거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 분석해서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제도 뭐 멀리 있어도 영월까지 안 가고도 이 컴퓨터 내에서 약 80%는 이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100%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산에 올라가서 봤을 때 그 느낌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옆에 있는 산의 높이들까지 다 보면서 현재 이 산의 높이, 주변에 있는 들 현재 지형도면까지 지형을 다 보는 거죠. 그 지형도 또 도름에서 보는 도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경치들 보고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본다면 어떻게 될 건가 상상까지 하고, 그래서 안 가고도 컴퓨터로만 80 내지 90% 물건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옛날에는 현장 가서 조사했죠? 아니야. 지금 컴퓨터로다가 권리관계부터 따져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90% 정도는 컴퓨터로 다 조회가 됩니다. 현장 안 가도. 마지막 현장 가는 건 정말로 거기 갔을 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서 혹시 내가 모르고 놓친 게 있는지 그건 조금 더 확인할 거, 그런 거 이외에는 거의 컴퓨터 내에서 다 조회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공부 좀 하시고, 부동산 공부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해놓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실무 가서는 이게 돈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게 분석이 되지, 공법을 모르면 그 분석 자체를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 실무에서는 뭐 하는 거? 무슨 구역 지정 절차, 무슨 계획 수립 절차. 아니 그게 공인중개사 이런 돈 버는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역을 지정하는 건 지정하는 새끼가 알아서 지정하면 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 수립하는 새끼가 알아서 수립하면 되지. 우리는 뭐만 알으면 돼? 여기에 이런 구역이 지정됐구나. 그럼 이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우리가 뭘 해서는 안 되지? 뭘 할 수 있지? 이런 것들. 여기 계획에 수립했구나. 그럼 이 계획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개발된다면 여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만 우리가 필요하지, 어떤 새끼가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수립했는지 아침부터 새끼자 나오는데 왜? 그거 시험문제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공인중개사가 알 게 아니야. 담당 공무원이 알아야지. 지들이 알아야 될 절차니까. 근데 이걸 시험문제 내는 거, 이것 때문에 공법이라는 게 벅찹니다. 그거 빼고는, 그런 절차 빼고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해두면 다 도움이 돼. 그래서 이번에 23일 날 국토교통부 연수원 저 제주도에서 강의가 있는데, 새벽 첫 비행기 타고 내려갔다가 그날 수업 끝나고 또 그날 다시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강의 갈 때 제목이 부동산 공법상 권리분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법상 권리분석은 뭐가 중요하죠? 소유권 관계, 저당권 관계, 거기 가압류되어 있는 것들, 압류되어 있는 것들,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용익물권, 제한물권 있죠? 제한물권은 뭐로 나눠진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진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뭐 외우는 순서가 달로 돼. 다만 질권은 동산에만 설정되니까 부동산은 관계없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이 관계들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거기다가 가압류라는 게 뭔지, 가등기가 뭔지, 추가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부동산 권리를 분석할 때, 아, 이게 나한테 승계되는 권리인지, 이게 승계되지 않는 권리인지, 경매 같은 데 낙찰받을 때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그런 개념을 알아야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시든지 하지. 민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거는 민법상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유권 취득하는데 내가 하자가 있을까 없을까? 또 취득할 때 내가 돈을 추가적으로 더 낼 돈이 없는지, 유치권 같은 거, 또는 여러분들 뭐죠? 전세권 말고 또 뭐죠? 임차권 등기. 그럼 임차권 등기 안 돼 있는데도 임차권 중에 여러분들에게 승계받는 선순위 임차권 있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민법상 권리 분석. 자, 그래서 취득했어. 하자 없이 취득했어. 그럼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뭘 짓을 수 있는지, 여기 상가를 하나 낙찰받았는데 이 상가에는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돈 되는 거죠. 그거는 뭐다? 공법상 권리분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권리분석은 민법상 권리분석만 뒤져라고 많이 강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강의의 90%가 민법상 권리분석입니다. 10% 정도만 공법상 권리분석이야. 즉 이거 취득하는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고려하지, 이걸 사가지고 여기서 돈이 될까 안 될까, 여기다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짓는다면 어떤 규모로다, 몇 층짜리다,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 어디서 가르쳐주는 거야? 공법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아야 뭐 할 수 있어?
투자할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죠. 먼저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관계에서 이걸 내가 취득하는데 하자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따지는 거지. 취득하는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먼저 아니잖아.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먼저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사실은 공법상 권리 분석을 먼저 해보고 이거는 내가 취득해도 돈 되겠다. 그러면 현재 권리 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지? 이것들을 풀어가는 방법은 뭐가 있지? 그게 민법상 권리 분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매든 뭐든 똑같은 거야. 부동산을 살려가면 이걸 내가 산다면 취득해서 뭐를 쓸 것인지, 여기다 뭘 짓는다면 어떤 걸 짓을 수 있는지, 어떤 규모로 짓을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걸 다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두 개가 서로 밀접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민법하고 공법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중개사법 뭐 하는 겁니까? 중개하는 거래에 관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것들은 요새는 사실은 중개사법 몰라도 돼요. 뭐 하면 돼?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검색해보면 다 떠. 뭐 이거 할 때 조심할 거. 그래서 이번에 저기 사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등기하는 거 법무사한테 맡기려고 했더니 되게 팅팅거리는 거 있지. 그죠? 법무사. 두 놈한테 연락해봤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뭐 하죠? 자가 등기하려고 합니다. 아직 자가 등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해봐야 될 것 같아. 연습을 해봐야 뭐 나중에 등기할 때 속지는 않을 거냐. 거기 실제로 다 견적을 내봤더니요. 약 2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 A한테 견적내는 거, B한테 견적내는 거 똑같은 법무사인데 20만 원 차나. 근데 내가 볼 때는 거기서 10만 원 더 빼도 돼. 근데도 안 빼주는 거지. 내가 3만 원만 빼주면 안 될까요? 대답이 없어. 대답 없어요? 반드시 새끼야. 그럼 너만 있냐? 나 혼자 하면 되지. 그럼 등기비를 몇십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서류 관계 서류를 확인해보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고 인터넷 들어가보면 다 떠요. 자가 등기, 셀프 등기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등기할 법은 다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굳이 법무사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하나씩 국민주택채권 매입해서 그거 할인해서 저기 은행에서 그거 사가지고 그 필증 그거 받는 방법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 등기소 가서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인터넷에 뒤지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겨가지고 가서 직접 한번 등기해보는 거. 그러면 몇십만 원 등기비라도 절약하잖아. 근데 등기비 절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속지 말자는 얘기야. 내가 한번 해봐야 뭐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래 내가 대략 계산해보고 얼마 정도죠. 그럼 법무사님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이거 장난질 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뭘 알아야지 못 따지지. 그냥 앉아가지고 후구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수두룩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 그런 아주 세부적인 들 그건 여기서 안 배워요. 우리 6개 법률 어떤 과목에서도 그런 건 안 가르쳐주거든.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는 거 배우셨어요? 안 가르쳐주잖아. 국민주택채권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와. 우리 공법에. 그런데 채권을 어떻게 사야 되고 그 가격, 그러니까 시가 표준에 그건 어떻게 계산한지 등등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조금만 공부하면 내가 별도로 비용 안 들이고도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 그리고 꼭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해야 됩니까? 아니야. 셀프 계약해도 되잖아. 자기들끼리 둘이 계약하지 공인중개사 안 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건 사는 것도 공인중개사 안 끼고 직접 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을 공인중개사를 꼈는데도 안 낀 것 같이 할 수도 있어. 내가 가가지고 이제 이거 조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고 물건. 그래서 그쪽가 맞잖아. 괜찮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죠? 공인중개사야. 이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건 네가 먹고 이 사람 거 이 사람이 먹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럼 비용 어차피 이 사람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잖아. 내가 물건 준 거 가지고 지가 여기다 의뢰하는 거니까. 그럼 중개할 때는 뭐죠? 이쪽 물건 이 사람이 먹고 저쪽 물건 저 사람이 먹거든. 지 혼자 매수를 다 하면 혼자 다 먹지만은 이 사람은 매도 쪽만 중개업자야. 이 사람은 매수자 중개업자야. 그럼 매도자 중개업자는 이 사람이 그것도 받는 거고 이 사람은 매수자 쪽에서 받잖아.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다 직접 해버리면 이 사람은 혼자 2개 다 먹잖아. 그럴 필요 없어. 여기다 주고 내가 이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너한테 줄게. 네가 가서 해. 대신 가격은 저 중개 수수료는 반만 하자. 아니면 그냥 밥 하나 사줄게. 잘하는 친구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명의만 빌려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 그러면 비용을 이쪽에다 안 주고도 이쪽에다 하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굳이 여기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등등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권 등기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나중에 사실은 그런 걸 배워야 돼. 그게 다 돈 되는 것들이잖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근데 아직 그런 데에서는 한 번도 뭐 등기를 해봤어야지 뭘 알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법무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중개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지 않고도 내가 먼저 인부권을 다 분석해서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경매 물건 나오잖아요. 아파트 나오잖아. 그럼 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 내가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게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될 건지 주변 가격
확인해서 이 가격이 괜찮은지 그것들 다 확인해보고, 거기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가격 확인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발품대로서 뛰면은 얼마든지 좋은 물건 싸게끔 거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안 하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땅 사는 거에서 7천만 원 정도 절약했거든. 그래서 절약했는데 7천만 원 깎은 게 딴 거 없어요. 물건 분석한 거예요. 내가 자료 갖다 줍니다. 분석한 결과 이렇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 가격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싸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시한 거 읽어보니까 맞거든. 틀린 말 아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알아야지 상대방한테 설득시키고 내가 내대로 끌어가지. 모르면 그냥 어떻게 되죠? 조금만 깎지요, 그죠? 예, 조금만 깎지요라는 말은 그건 아니야.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일단은 내가 평가를 해놓고 이 가격 정도니까 여기서 내고 합시다, 이래야 되지. 그냥 밑도 것도 없이 조금만 깎아요. 이거는 전문가 소리가 아니라는 거.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고 힘들어도 이거 다 나중에 뭐 하는 거야? 돈 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도 공부하셔야 돼.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현실에 가서 부딪혔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오늘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내용이 많은데 제가 앞에 길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야. 나중에 돈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건 분석하려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모르면 분석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가서 강의할 내용 중에 대부분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야. 근데 문제는 그걸 어디 들어가서 확인하고 찾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못해. 그래서 별도로 다 그건 자료 만드는데 글쎄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붙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별도로 특강해달라면 해줄게. 무료로 해줄 테니까. 하여튼 붙고 나서야지 뭐 하지. 떨어진 사람은 그건 설명 안 해줘요. 붙은 사람들만 해줄 수 있어. 왜? 못 알아들으면 그 의미가 없으니까. 붙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붙는 게 전문가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되면 기초 입문하는 단계예요. 이걸 붙었다고 전문가다? 웃기지 마십시오. 초짜 중에서 생초짜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도. 거기가 기초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발 한 발 전문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걸 왜 꼭 붙어야 될까? 안 붙고 이 공부가 현찮으면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이 바탕이 있어야지 뭘 거기다 뭘 쌓아올리든지 하지. 바탕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따라서 시험 보는 이거는 우리가 뭐하게 한 부동산을 알기 위한 지금 바탕을 공부하는 거지. 이게 전문가 과정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공법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보다 특히 심해. 공법은 이건 그야말로 기초 중에 기초만 공부한 거고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어. 그걸 알아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어. 올라가려면 이 밑에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쌓기 위한 지금 작업이니까 힘들더라도 꼭 따라오시고 오늘 거 내용도 되게 많고 외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실무에 부딪혔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쫓아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잔소리 조금 길게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자, 몇 페이지? 21페이지하고 그림공법 34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앞에 이미 뭐가 배웠죠? 광역도시계획 배우셨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배우셨어요? 그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실무에서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사실은. 그런데 알고 있으면 금상첨화야. 금상첨화라고 그래. 왜냐하면 장차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언젠가는 할 수 있어. 꼭 한다는 장담은 아니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만 그 희망사항이 결국 뭐로 간다? 현실화되도록 가는 과정이 무슨 계획으로 나타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광역도시계획에서 또 도시군 기본계획도 우리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그게 나오면 그걸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용도지역은 뭐라고 지정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뭘 지정하고 거기다 기반시설은 뭘 설치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정하고 등등 이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나서 그 방향으로다가 앞으로 여기가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 기본계획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시청 인터넷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 거기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 계획이 거기 떠요.
저 표지 어젯밤에 들어가 보니까 앞에가 뜨더라고. 그런 것들은 클릭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공부하기 바쁘니까 못 들어가지만 시험 붙고 나면 들어가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어떻게 앞으로 서울시가 발전할 건지 그것들을 쭉 이렇게 좀 도해가 그림식으로 그려가지고 여기는 뭐 어떡하고 여기는 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디가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개발될 지역이고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나는 여기서는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봤더니 예를 들은 거 이건 반드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은 건데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뭐가 들어있다냐? 서울특별시 여기 무슨 건? 남부권, 남부지역을 장차 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어디 들어있습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있다라. 그러면 남부권을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려면 여기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첨단 산업도시가 뭐죠? IT 산업. 쉽게 말하면 IT 산업. 그래서 우리 서울에 보면 디지털 단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어디 있어? 구로 디지털 단지역. 또 하나 가산 디지털 단지역. 두 가지 있죠? 그게 디지털 단지, 그게 뭐는데 IP 산업이잖아. 그게 첨단 산업 단지죠. 그걸 이 남부권은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뭐 여기 옆에 여기 마곡지구 여기도 IT예요 사실은. 여기 뭐 들어있어? LG연구소 같은 거, LG전자연구소 같은 거 들어있죠? 그게 다 IT 쪽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 쪽에 대한 IT 산업 그쪽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남부권 지역에 서울특별시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남부권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 요거 1월 달에 설명했어 안 했어요? 요거 설명했었어요. 요거는 지금은 설명 안 합니다. 1월 달에서도 이거 설명한다면 한 20-30분 걸려.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요런 것들이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다 뭐 지정한다? 일반 공업지역이란 뭘 지정하고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거기다 다시 그 위에다가 산업, 유통, 개발 진입지역이란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다시 거기다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란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용도지역도 지정하고 용도지구도 지정하고 이런 용도구역도 지정한다. 그래놓고 도로 같은 것도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각종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죠. 여기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거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는 무슨 게? 도시군 관리를 먼저 수립해두고 여기다 뭐 한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전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자.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 저기다 뭐 만들죠?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했잖아. 사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벌써 1984년도에 저기에 무슨 계획이 수립됐는지 아십니까? 벌써 1984년이면 언제 얘기야? 84년이면 42년 전 얘기잖아. 42년 전에 마곡지구에 이미 무슨 계획이 수립된지 아십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었어요. 뭐 하겠다고?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요거죠? 도시개발 하겠다는 계획이 무슨 계획으로 수립됐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마곡지구에다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벌써 42년 전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계획이 그때 수립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전부 다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또 여기다 뭐 만든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로 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만 있다? 5가지만 있는데 요거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첫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일단 여기 있는 거 보면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공항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머리점만 따서 개, 도, 시, 수, 입이라고 그래. 이 5가지를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 하자. 이하 용도구역이란다 그랬죠? 이걸 뭐 하는 거?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동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 거. 다 무슨 계획으로 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할 때는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용도지구를 지정하려고 한다. 용도구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할 것?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할 것. 이 말이야.
묶은 게.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묶어서 1, 2번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걸 용이라고 하자. 이게 용자야.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걸 말이죠. 기반시설, 설치전 밑도는 개량에 관한 것, 이걸 기라고 하자.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거하고 정비 사업에 관한 걸 각각 나눠서 도정이라고 하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각각 나눠.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의 지점 변경, 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거, 이걸 지라고 하자. 그래서 용, 기, 도, 정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뭐라 그랬죠?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는 이 5가지 내용이 뭐로 수립하는 것들 다 도시군과에 수립해서 하는 내용들이라. 여기까지가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이거 일단 용기도 정지는 수없이 시험 문제 날 거야. 반드시 이 말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 2번을 묶어서 용자로 써놓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다. 이렇게 하고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런 것들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떻게 수립할래? 자, 몇 가지를 지정한다고? 용, 기, 도, 정, 지라는 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런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나 또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한다 그랬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수립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수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수립한다? 크게 둘로 나누자. 무슨 단계? 첫 번째는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단계와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자. 뭐로 나눈다? 입안과 결정,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초안을 작성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그걸 확정짓는 결정 절차. 그래서 입안 절차, 결정 절차 둘로 나눠진다는 것. 이것이 도시군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입안하자 그러면 누가 입안할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입안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입안권자한테 이거다 이러이러한 도시군과를 좀 입안해 주세요라고 입안을 뭐 하는 자가 있다? 제안하는 자가 있습니다. 입안의 제안.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라고 일정한 자들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입안하는 건 어떤 절차일까? 입안 절차.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는 게 입안과 관련된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그걸 결정하자 그러면 또 누가 나와야 돼? 누가 결정하지? 결정권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지? 결정 절차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만 여긴 핵심이야. 근데 이때 입안해서 결정고시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한다고 그래?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결정고시의 효과 해가지고 크게 보면 수립에 관해서는 입안 절차, 결정 절차, 입안 결정 고시하면 결정고시하면 어떤 그 안에서 효과가 발생하지? 이렇게 크게 보면 셋으로 나눠서 본다. 그럼 제일 먼저 입안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입안할래? 이제 이거부터 들어가죠. 누가 입안할래? 원칙은 누가 입안한답니까? 한마디로 관할구역의 장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도지사가,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가 각각 자기 관할구역에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한다 하셨죠? 두 번째, 근데 예외적으로 최고대빵 누가 입안할 수도 있대? 국장 아니면 도지사. 도지사는 관할의 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도는 너무 면적이 넓다 그랬죠. 그래서 도를 쪼개서 시군을 관할구역을 하지 도를 관할구역을 하지는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 군수,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최고대빵인 누가?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8명을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국장, 도지사 하면 6명 더하기 2명이죠? 몇 명이야? 8명. 이 8명을 높은 자부터 다시 써보십시오. 그럼 제일 높은 자가 누구죠? 국장, 높은 자. 그 다음에 잘 봐.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5명.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5명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 우리 행정조직의 장책에도 반드시 해오라 그랬죠? 그거 정리해야 돼. 그거 모르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 시도지사가 5명이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누구야? 시장수 불러봤잖아. 여기 시장수.
따라서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보면 제들로 나와. 원칙 예외로 쓰이지 않고 얘들로 써요.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를 위반하려면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세분화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바람직해요. 요거보다는 합친 것보다는 분리시켜놨을 때 법조문을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같이 이거랑 합치면 이게 된다는 것 꼭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최고대빵 국장이 직접 위반한다 그랬잖아.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자, 우리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산업통상자원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럼 도시군 결정하는 거, 뭐 도로 만들겠다, 공원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 그죠?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시행하겠다 등등. 그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도시군 관리를 수립할 내용들이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도시군 관리를 어차피 누군가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는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왜? 산업통상자원부장이 수립한 계획과 관련돼서 도시관리를 수립하는 걸 누굴 시키면 밑에 있는 자들 시도사 시장수 시켜버리면 산업통상자원부장이 뭐 할까? 삐져버립니다. 왜 삐져버려? 뭐야 이거 내 장관이 내가 수립한 거에 대해서 관련된 도시관리를 나보다 밑에 있는 보고 수립하라고 시키네? 기분 나쁘죠. 따라서 예우적 차원에서 저기는 누가 있으니까 산업통상부에서 장관이 수립한 계획이잖아. 그거와 관련돼서 여기도 도시관리관 같은 장관이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해준다. 그렇게 예우적 차원에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계획이라는 건 핵심 뭐였었죠?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때 도시군관리에 또 같은 장관인 국장이 자기가 수립해줘야 된다.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나 사업을 시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 누가 위반한다고 했어? 관악의 장들이 위반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둘 이상의 시 어디에 걸친다? 토요에 걸친대. 그럼 일부는 서울특별시에 걸쳐, 일부는 김포시에 걸쳐.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김포시에 걸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여기 서울특별시고 김포시는 어디에 속해? 경기도. 그죠? 둘 이상의 시도라는 게 그거야.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김포시에 걸쳐서 뭐 한답니까? 용도지역 등을 지정한대요. 서울특별시 내에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까지 걸쳐서 한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한다. 이 말이야. 아니면 어디 한데? 사업을 시행한대.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일까? 여기에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사업이 있죠? 첫째,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두 개밖에 없죠? 사업이 하나 더 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셋이라 했는데 내가 거짓말했어요? 아니요. 난 진실만 얘기합니다. 무슨 사업이 하나 더 있죠?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걸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걸 설치 준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사업이 있고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우리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말한 분은 처음부터 딱 도시군 계획사 이렇게 표현했잖아. 세 가지를 합친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더라. 이게 사업이야. 그래서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이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결국 서울특별시하고 김포시에 걸쳐서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로 만든다, 공원 조성한다, 학교 짓는다, 신도시 만드는 거 마곡지구에만 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까지 걸쳐서 마곡지구한다. 그럼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죠? 또 재개발 재건축 같다는 걸 저 김포시까지 걸쳐가지고 서울하고 같이 걸쳐서 그러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무슨 게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때는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국장. 자기가 직접 위반할 수 있더라.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김포시하고 걸쳐 있을 때 그런 뜻을 갖습니다. 또 세 번째, 국장의 조정유에 따라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건 뭘까? 이건 요약집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요약집 21페이지에 보시면 요약집 21페이지 중간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란 말이 나옵니까? 나와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내용이거든.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 보지 말고. 자, 복잡하게 보지 말고. 먼저 어떤 계획이 상위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따지면 어떤 게 제일 상위 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계 질서는 이렇게 갖는다 그랬죠.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계획은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다? 위에 있는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자, 그게 여기서 연결되는 거야. 자, 좀 전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첫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난주 배운 거야. ONLY. 뭐죠? ONLY. only.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관할계 장. 누구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었어. 맞죠? 그 도시군 계획은 자기 관할계 미래종합청사니까 관할계 장들만 수립해야 돼요. 지난주 거 복습 안 하면 진도 못 나간다. 공법은 수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앞에 게 모르면 그다음 거 모르고 그다음 거 모르면 그다음 거 또 모른다. 연결 안 돼요. 반드시 복습하십시오. 그걸 공부를 안 하니까 연결 안 되니까 그 다음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야. 아셨죠? 수학하고 똑같다 그래서 중간부터 수학은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 앞에부터 기초가 있어야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앞에 거래 왜 그다음 거 따라간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관할계 장,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적으로 누가 위반한다? 관할계 장. 그렇잖아.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일 먼저 관여하는 자들이 누구다? 관할계 장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입안해가지고, 자기들이 수립해가지고, 자기들이 입안해가지고 이게 계획이 수립됐는데 이 계획들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하더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잘했다는 거야? 잘못 만들었다는 거야? 잘못 만들었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관할계 장들이 잘못 만들었으니까 지들이 다시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잖아. 다시 개정 작업해야 돼? 안 해야 돼? 개정하기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되잖아. 수립한 거 잘못됐으니까 그거 폐기하고 다시 수립하면 되죠? 지들이 해야 돼. 관할계 장들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원칙적으로 누가? 관할계 장들이. 지들이 잘못된 줄 알았으니까 입안을 지들이 잘못한 거니까 다시 고치기 위한 뭐 해야 돼? 입안을 다시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지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 고치면 괜찮아. 그럼 고쳐지니까. 문제는 뭐죠? 이 새끼들이 똥꼬집 있어가지고 안 고치더란 얘기입니다. 지들이 조정을 안 하더란 얘기입니다. 잘못됐으니까 다시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바라본 누가 열받는다? 얘들보다 위에 있는 자가 누구야? 국장밖에 없잖아. 6명보다 위에 있는 건 최고대빵 국장밖에 없죠? 그럼 최고대빵인 국장이 누구한테? 저 특광, 특시도시장소에 야, 잘못된 도시군 기본계획 왜 안 고치냐? 잘못된 도시군 관리 왜 안 고치냐? 라고 빨리 고쳐라고 한다. 조정을 요구합니다. 그게 조정 요구라는 거야. 여기 조정 요구라는 게 국장이 잘못된 도시군,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잘못된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나 도시군계획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도시군 관리계획 다시 고쳐라라고 다시 위반하라고 뭘 요구했는데 조정을 요구하면 그 조정 요구에 따라 뭐 해야 된다? 정비해야 한다. 그게 21페이지에 남아있는 중간이 바로 그 내용이야. 그래서 누가 조정 요구를 했다? 최고대빵 국장이 원래 수립권 위반권자인 누구한테? 관할계 장들, 특광, 특시 등에게 고쳐라고 조정을 요구했죠. 조정료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까지가 거기 끝났잖아.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거죠. 정비해야 한다 했는데 이 새끼들이 안 고치더란 얘기입니다. 안 고치면 누구 열받아? 국장이 열받죠?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 조정료에 따라 정비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잖아. 그럼 열받은 누가? 국장이. 그때는 자기가 직접 잘못된 그 도시관을 지가 뭐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게 그 3번에 있는 내용하고 아니야 2번 21페이지 중간에 있는 2번에 있는 그 내용하고 한 발짝 더 나간 진도가 바로 요 내용이라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 거기 21페이지 맨 밑에 쪽에 국장의 위반 사유 해가지고 우리 그 요약집에 20 맨 밑에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내어서 동그라미 디귿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이잖아. 아셨죠? 이거 간략하게 써놓은 거지만 그 풀어놓은 게 우리 요약집에 맨 밑바탕에 나와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누가?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둘 이상의 이건 어디에 거쳐서?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한다. 이때 시군 하면 어디를 말하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군이야. 따라서 동두천시하고 연천군하고 이렇게 걸치는 거. 그게 시군이죠. 같은 경기도 내에서 시군끼리 걸칠 때 그때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한다. 뭐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애운다? 안 애웁니다. 시험 문제 30년 동안 한 번도 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다. 이건 중요하잖아. 국장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이것만 중요하지.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는 건 별로 시험 문제 안 난다. 일단 여기까지. 근데 위반권자한테 뭐 할 수 있어? 도시군과를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위반을 뭐 하겠다? 제안하는겠다. 시험 문제 탑. 공법 전체를 통해서 탑 완입니다. 탑. ONE라고 쓸게. 아예. 탑 완이 뭐야? 1등입니다. 1등이라는 게 뭐죠? 시험 문제 출제 1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도 시험 문제 더 많이 난 건 없었어.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난 거 도시관리 위반의 제한. 이건 매년 시험 문제 납니다. 10번 시험 문제 나면 9번 난다고 내 이렇게 말해. 그럼 10번 시험 봤을 때 9번 시험 문제 나면 매년 나는 거지. 이런 걸 틀리는 걸 뭐란다? 빙신 중에도 상빙신이라고 합니다. 아, 매년 난다고 꼭 애우라고 했는데 그걸 틀리면 도대체 뭘 맞출 건데 매년 난다는 걸 틀려도 그럼 맞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꼭 공부해야 돼.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누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여기다 이러이러한 도시관을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권자한테. 그럼 여기는 누구죠? 위반권자. 원칙이 누구야? 여기는 서울특별시장이겠죠? 위반권자. 원칙. 서울특별시장이죠? 그럼 강서구 주민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장한테 가가지고 구청장한테 가는 거 아니야? 구청장은 위반권자 아니야?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가가지고 서울특별시 우리 강서구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누구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도 포함해서. 그때 위반 제안 들어갈 때 반드시 첨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무슨 서류?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라는 요 두 가지. 이거 구두로다가 위반 제한 안 돼요.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서도 같이 첨부해서 두 가지를 같이 위반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 핵심은 어떤 걸 위반을 할 수 있을까? 위반 제한할 수 있을까? 딱 몇 가지만? 5가지만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뭐로 수립하는 내용들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것들이야. 근데 도시군으로 수립하는 것들 중에서 5가지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 해달라고? 기반시설의 설치전 및 개량.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관리가 하는 거 맞습니까? 예, 하셨잖아. 용기 이거잖아. 그죠?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도시관리로 이거 수립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것 좀 위반해 주세요. 그러다 기반시설 도로 좀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지도 도시관리 수립하는 거 맞습니까? 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해 주세요. 지구단위 좀 수립하세요. 여기다가 요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 지정된 걸 봤더니 영 마음에 안 들어. 여기까지만 지정하지 마시고요. 이왕이 뭐 우리 집 있는데 여기까지도 같이 지정해 주세요.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정해달라. 지정한 걸 이렇게 변경해달라.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잖아.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들어갈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구단위 들어갈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 중에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이 안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실 때 고속에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좀 같이 넣어서 위반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제안할 수 있다. 그게 제안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안이라는 건 바로 이런 내용 좀 포함시켜 주세요. 또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봤더니 영 마음에 안 들어. 왜 지구단위계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거는 아니겠거든요. 이것 좀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그런 게 뭐죠? 변경. 예, 수립해달라고도 할 수 있고 수립한 내용 좀 바꿔달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위반을 뭐 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다. 또 산업교통개발진인지구. 이거 뭐죠? 개발진인지구니까 뭐야? 용도지구잖아. 그럼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었죠? 오늘 나와 좀 이따가 9가지.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9가지 용도지구 있죠? 그 중에 특취계, 개가 뭐다? 개발진인지구. 개발진인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주산관, 복특. 다 기본강의 할 때, 1, 2월 달에 했어, 안 했어? 다 외우라고 했던 거야.
그 애웠으면 지금 수업에서 따라가는데 안 애웠어?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셨죠? 자, 개발진인지구라는 건 용도지구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개발진인지구는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 주거개발진인지구,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관광휴양개발지구, 복합개발진인지구, 특정개발진인지구, 주산관, 복특. 그 중에 무슨 개발진인지구?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라는 걸 여기다가 지정했어요. 용도지구니까 용도지구 지정 변경도 뭐란다? 도시군구로 하는 거 맞죠? 용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중에 용도지구, 그 중에 개발진행지구,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행지구. 참 돌아버린다. 들어가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기초가 있었고는 알아야 이 말을 알아듣지. 아, 이건 용도지구 중에 하나이구나.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행지구는 용도지구 중에 하나이구나.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은 용도지구, 개발진행지구 5가지 중에 2번째 거구나.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아, 이런 건 용도지구 지정이니까 도시군관리구로 입안해야 되고 수립해야 되고 그거 입안해 주세요 라고 여기다가 산업유통개발진행지구라는 용도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4번째 건 말이 뒤지기 어렵습니다. 이건 웬만하면 못 알아들어. 아마 이거 알아들으려면 10월달쯤 가야 될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보세요. 용도지구 중에서 아까 용도지구 하면 9가지 있었죠? 그 용도지구 중에서 뭐래?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뭐가 있을까?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걸 한마디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무슨 제한을 한다? 건축 제한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용도지구 안에서도 건축물을 짓는데 이 안에서는 이렇게 건축물 져라. 여기가 무슨 지구죠? 시가지 경관지구. 경관지구라는 용도지구에서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야. 그럼 시가지 경관지구에다는 건물 지을 때 간판 같은 거 네 멋대로 달아라? 아니잖아. 여기 간판 정리했어 안 했어? 이 부분일 때 간판 정리했잖아요. 옛날에 여기 왔을 때는 뭐 있었어? 썬팅도 막 글자 써놓고 간판도 막 그냥 지못 때렸는데 지금 옆으로 이 간판 세운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만 일자식으로 이렇게 딱딱해서 네오사인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놨죠? 이게 경관을 위한 거거든.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판 같은 거 함부로 달지 말라라고 지정되니까 이제 그런 그거에 맞도록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같이 무슨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는 뭘 지구다? 용도지구인데 용도지구에서는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에 용도, 종류, 규모 등에 제한하는 걸 한마디로 한다? 건축 제한을 뭐로 달까?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아까 네온사인 같은 거나 또는 입간판 같은 거 함부로 붙이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제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그걸 찾아보고 아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됐을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 어디 있을까요? 아시는 분? 응? 아시는 분? 이미 다 한 번 나왔어. 비슷하게 나왔어. 뭐로 다 정한다? 어딜 찾아봐야 돼? 우리 서울특별시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이라는 조항이 하나 있고 그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잘하라는 그 제한이 어디 들어있어요? 그거 찾아봐야 돼. 어디 가서 찾으면 되죠?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조례, 정확하게는 도시계획조례라고 그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제1조, 2조, 3조, 4조 이게 나오거든. 그 중에 몇 조에 들어가면 서울특별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라는 조항이 하나 나오고 그 속에서 서울특별시는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축을 지을 때는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쫙 써 있어요.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들어있다? 도시계획 조례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봐봐. 서울특별시 시가지 경관지구가 여기에 한 군데만 있을까? 여러 군데 있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 100군데가 넘을 겁니다. 서울특별시 시가지 경관지구 지정된 건 100군데가 넘어요. 서울에. 수두룩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각각의 시가지 경관지구마다 건축물 짓는 건 뭐대로 지어야 돼?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지어라.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있죠? 거기 있는 대로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어디에서만 여기 화곡동 일대에 지정된 시가지 경관지구가 여기를 이번에 지정하려고 그래. 시가지 경관지구는 용도적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 건축 제한은 뭐대로 해야 돼? 조례에서 아까 도시계획조례 있었죠? 거기 규정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만은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여기 화곡동에 있는 요 지정하고서는 용도지구에서만 그 건축 제한을 갖다 뭐로 대체하겠다? 지구단위로 대체하겠다. 다시 말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이 안에서는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조례와 다르게 따로 여기서는 제한을 하겠다라고 뭐 해달라고? 입안해 주세요. 그런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뭘 지정하는데?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시가지구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그 용도지구에서의 무슨 제한을? 건축제한을 뭐로다 대체한다? 지구단위로 대체하겠다. 따라서 여기는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을 해? 도시공간을 해야 되잖아. 용도지구 지정이니까. 근데 이 안에다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해서 무슨 제한을? 건축 제한을 뭐라지 않고 조례에 규정되는 저 서울특별시 그 휘길적으로 모든 똑같이 정되는 그 조례에 있는 걸 적용하지 말고 특별히 여기만은 뭐로다 대체하겠다? 지구단위로 이렇게 대체해서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지구단위 걸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죠? 특히 여기는 지구단위 속에 이런 것 좀 넣어주세요. 조례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지구단위고 이런 것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만은 별도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뭘 지정해달라고? 시가지 경관지구는 용도지구는 지정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죠? 여기 시가지 경관지구를 지정해 주는데요. 이 안에서의 건축 제한만은 뭐로다 적용하지 마시고 서울특별시는 현재 도시계획줄에 있는 그 제한들 그것 적용하지 마시고 뭐로다 대신해 주셔? 지구단위를 따로 수립해가지고 여기서 제한은 지구단위로 대체해 주세요. 지구단위계 대체란 말이 이게 대체가 핵심 단어거든요. 아셨죠? 그런 용도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뭐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할 수 없어. 더 이상 이보다 자세히 설명하라. 뭐 없어. 이 자체를 가르치는 교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떠드는 교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교수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 정도로 가르치는 분도 모를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야기는 만만치 않은데 지금 설명한 거 더 이상은 내가 설명 못해. 아셨죠? 왜냐하면 좀 이따 나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에 나가는 건 뭘 한다. 거기서 한번 나오거든. 그게 먼저 이해되면 이 말귀를 약간은 더 이해될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변경,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 뭐가 똑같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주세요. 아까 썼죠? 그 안에서 지구단위 수립하세요. 똑같이 여기를 입지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 안에서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이런 내용 좀 포함시켜서 수립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럼 입지기재 최소구역도 뭐의 일종이죠? 용도구역. 그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뭘 한다? 도시공관리구로. 그 도시공관리로 입안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지산 대입 이렇게 하죠. 기지산 대체한다의 대자야. 대체가 심하냐. 대입. 기지산에서 대입시험 공부를 한다. 이렇게 그랬죠. 기지산에서 대입시험 공부. 기지산대.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입안 제한 시 동의요건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입안 제한 들어갈 때 뭘 받아야 돼? 사람들 동의서 받아야 돼요. 그냥 여기다 도로 만들어주세요. 아까 기반시설 설치해주세요. 입안 제한 할 수 있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요 해당 도로 내고자 하는 해당 토지 면적 있죠? 그 토지 면적의 얼마? 5분의 4.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의 뭘 받아가지고 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여기다 도시공활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제안해야 되지. 동의서 없으면 제안서 안 받아줍니다. 아셨죠? 기반시설 얼마나 토지 면적 5분의 4의 토지소의 동의서를 받아야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두 번째, 나머지들은 그럼 기자 빼면 기 빼면 뭐죠? 지산대입. 지산대입. 네 가지가 나머지죠? 그 나머지는 얼마? 토지 면적 3분의 4의 토지수의 통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5분의 4고 나머지는 3분의 2잖아. 그래서 기사 나이는 몇 살? 그래서 저 100마를 타고 나타나신 저 기사님은 몇 살이나 먹었을까? 그걸 기사 나이는 몇 살? 기사 나이. 이렇게 숫자를 암기하는 걸 기사 나이. 이거 5분의 4, 3분의 2야. 이렇게 숫자는 정리하시면 암기가 편리할 것이다. 그때 면적 계산할 때 국구지 면적 포함시킵니까? 제외합니까? 국구지 면적은 빼고 나머지 면적의 5분의 4,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입안을 제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오히려 올라가. 입안 제한 받은 누구는? 입안권자는 그 내용 검토해야 되잖아. 주민들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입안 제한 받았죠? 도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이거 입안할까 말까 지가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지 판단 갖고는 잘 안 돼. 그럼 누구한테 시키죠? 어이 도시계획위원님들 일로 와보시오. 도시계획위원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주죠. 여기 화곡동 있는 주민들이 여기다 도로 만들어 달라고 입안 제한이 들어왔는데 이거 도로 내겠다는 입안을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좀 니들 한번 검토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봐. 내가 너희들 검토한 의견을 참고 정도는 하겠다.
참고 정도는 하겠다. 이걸 뭐죠? 도시계획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 소리야. 자문이란 말은 여기 한 법밖에 안 나와. 다 도시계획에 뭘 거치죠? 심의라고 돼 있어. 공법에 다 도시계획의 심의, 도시계획 심의 있는데 여기만 도시계획의 자문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심의와 자문의 차이가 뭘까? 심의는요,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결정권자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는 그걸 따라줘야 됩니다. 꼭 반드시 100% 따라줄 의무는 없어. 심의 나온 결과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심의 결과 제껴버리고 나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 그러나 가급적이면 심의 결과는 존중하고 각자 그대로 해야 돼. 안 했다가는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자문은 뭐죠? 그게 아니야. 그래 들어보는 정도야. 참고 정도 하겠다. 도시계획위원들 나한테 얘기해줘봐.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뭐 했다? 참고 정도만 할게. 이거 뭐죠? 자문. 참고 정도가 아니라 존중해줄게. 이거 뭐죠? 심의. 존중해준다는 건 심의. 참고 정도만 하겠다. 자문. 이때는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 하겠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그럼 검토 결과 드디어 나왔죠. 그래 도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요. 아직은 거기 교통량이 그 정도 안 돼. 알아서 시기상조야. 나중에 좀 더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검토 결과 나오죠? 통보해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란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권법의 기초원리. 부동산권법 전체 다 똑같이 통하는 맥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이 제안, 무슨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구역 지정 좀 해주세요. 라는 뭐가 있다? 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안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 제안받은 자는 반드시 검토 결과를 뭐 해야 된다? 통보하여야 한다. 공법 전체가 그렇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뭐 좀 해주세요. 요청이 올랐을 거 제안이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청 올랐을 때는 검토 결과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건 법에 따라 달라. 근데 뭐가 들어온 것?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반드시 검토 결과를 그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공법입니다. 아셨죠? 제안이 요청하고 다르다는 게 그 차이죠. 그럼 이때 제안 언제까지 결과 통보해 줄까? 제안일부터 원칙은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45일 내에 검토 결과 통보할 수가 없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러면 이대 하나요. 한 번만 며칠을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제안일로부터 45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이란 말은 바로 요 예외가 없으면 그때는 제한일부터 45일 내에 통보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최장 75일 이내만 결과 통보하면 된다. 이해되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때 제안자들과 협의해서 이반권자가 제안자 협의해서 도로 만들어 달라고? 그럼 도로 만들려면 첫째 교통량 조사 해봐야 되나 해야 돼? 해봐야 되죠?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는지 우군에 그걸 알아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이걸 교통량 조사를 해 나오죠. 또 하나 지질조사. 여기 도로 만들어도 괜찮은 땅인지 아닌지 지질조사 해봐야 되죠? 그게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 용역이라고 전문업체에다 맡겨야 되죠? 그 용역비. 그 돈 뭐 하는데?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고 이 비용 누구한테?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때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얼마큼을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도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도 부담했어.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만 부담할 것 같다. 그죠? 근데 그래도 너무 심하다. 야, 어떻게 전부를 부담시키냐? 일부만 해야지. 그렇게 착한 소리 했다가는 땡 종치는 거야. 야, 착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야, 니들이 다 부담해. 그럼 내가 입안해 줄게. 고지랄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말귀를 새겨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뭐다? 입안의 제한.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중에도 영순위 그랬습니다. 아셨죠? 자, 입안 절차까지만 하고 시작. 그때 입안하는 절차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답니까? 뭐 한대요? 기초조사 한대. 제일 먼저 뭐 한다? 기초조사. 두 번째 뭐 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세 번째 뭔데? 지방 얘기를 했었지. 3단계야.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들어. 그 다음에 입안이라는 게 완성됩니다. 그럼 잘 봐요. 이 말이야. 입안하기 전에 몇 단계 거친다? 3단계로 거친다. 이렇게 해요. 입안하기 전에 3단계. 기주지라는 단계에서 입안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주지입 이렇게 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 기주지입 이렇게 오시고 이때 기초조사에 뭐가 들어갑니까?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시켜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기초조사할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두 가지를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었는데 뭐뭐 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할 때 뭐뭐 포함시키죠?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안 들어가.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두 가지를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야. 다만 그 도시군 기본계획 이발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저런 걸 거쳤다면 그걸 생략할 수 있다.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이런 토지저축법과 재차수했다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이 두 가지 절차를 뭐 할 수 있다? 폐재,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는 몇 단계 거쳐야 돼? 3개라는 걸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유학집 한번 보실래요? 23페이지의 유학집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나오죠? 맨 위에 박스 속에 있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기초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초사 생략사유가 나와요. 그 생략사유가 작년에 거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났습니다. 뭐가 났을까? 첫 번째 거.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어디에 위치한다? 도심지에 위치할 때는 이 기초사 3가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몇 페이지래? 23페이지야. 맨 위에. 그중에 동그라미 기역, 박스 위에 있는 거. 2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동그라미 기억. 그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면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죠? 그런데 도심지가 뭐래? 괄호 열고. 그리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뭐라 부른다? 도심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왜? 도심지가 어디니까? 상업지역이 도심지잖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고지랄을 안 내고 그 괄호 속에 있는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그럼 상업지역은 뭐에 속한다? 도심지에 속한다. 도심지에 위치한다. 그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변형시킨 시험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그거는요. 사실 거기 책에 5가지만 써놨거든. 5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기본서에 가보면요. 20가지도 넘어요. 그럼 그런 걸 보면 한다? 너나 풀어라 씨 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5가지만은 외워야 되겠다 해서 여기 써놨던 건데 언제 났으니까? 작년 났으니까 올해는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기초사 생략하는 거 정리 안 날 겁니다. 아셨죠? 그냥 모의고사 날 수는 있어. 근데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작년에 시험 문제 났으니까 올해는 건너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라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 유학집에 간단하게 써놓은 게 있어. 한번 1년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면 돼요. 자, 이제 입안 조차가 끝났으니까 뭐로 들어가자? 결정하자. 누가 결정할래? 결정권자로 넘어갑니다. 이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시죠.